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가을이면 밤나무 잎이 지붕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새벽마다 우물가에 흰 김이 얇게 피어오르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집은 한씨 집안의 큰 집이라 불렸고 낮은 담 안에는 안채와 사랑채, 넓은 마당, 장독대, 빨랫줄, 부엌 뒤 작은 나무관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조금 늦추며 저 집은 오래된 약속 위에 서 있는 집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 집의 큰 며느리는 서연이라 불렸어요. 서연은 목소리가 낮고 손길이 차분한 여인이었고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 항아리에 채우고 시어머니의 방 아랫목을 살핀 뒤에야 자기 머리를 빗었어요. 그녀가 이 집에 시집 온 지는 어느덧 열해가 되었지요. 처음 들어오던 날 입었던 붉은 치마는 이제 낡아 빛이 바랬지만 서연의 마음은 그날의 다짐처럼 조용하고 반듯했어요. 서연의 남편은 한진수라는 사내였어요. 젊었을 때는 글을 읽는 모습이 단정하고 말수가 적어 마을 어른들이 장차 집안을 잘 지킬 사람이라 칭찬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진수의 마음은 들판의 마른 풀처럼 쉽게 흔들렸어요. 장터에 나갔다가 새 비단옷을 입은 젊은 여인 월화를 만난 뒤로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늦어졌고 서연이 차려놓은 저녁밥 앞에서도 자꾸만 딴 곳을 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월화가 처음 한씨 집안의 대문을 넘던 날은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이었어요. 그녀는 얼굴이 희고 웃음이 부드러웠으며 말을 할 때마다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듯했지요. 진수는 그녀를 데리고 안채 앞마당에 세우고는 서연에게 잠시 머물 사람이라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 속에 이미 머린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있음을 알았지만 고개를 낮추어 인사하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왔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부엌의 불꽃 소리와 시어머니의 기침, 마당을 지나는 바람 소리만 조용히 섞였는데 이제는 월화의 낮은 웃음과 진수의 달래는 목소리가 사랑채 쪽에서 자주 흘러나왔지요. 서연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늘에 실을 꿰듯 마음을 가늘게 다잡았어요. 서운함은 있었지만 집을 흔들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병든 마음에 더 큰 근심을 얹고 싶지도 않았어요. 서연이 가장 아끼는 물건은 비단도 장신구도 아니었어요. 안방 구석 낡은 나무함 속에는 오래된 혼서 한 장이 접혀 있었지요. 그 종이는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래고 접힌 자리가 약해졌지만 글씨는 아직도 또렷했어요. 진수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직접 붓을 들어 쓴 글이었고 서연이 한씨 집안의 정실 아내로 예를 다해 들어왔음을 밝히는 약속이었어요. 서연은 그 종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 먼지가 가라앉는 듯 했어요. 그 혼서는 서연에게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눌러 이기기 위한 증표도 아니었고 남편을 붙잡아 두기 위한 사슬도 아니었지요. 다만 두 집안이 서로 고개 숙여 맺은 말, 이미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가 남긴 글,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서 지켜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인이었어요. 서연은 가끔 함을 열어 종이를 꺼내 손끝으로 먼지를 털고 다시 곱게 접어넣으며 깊은 숨을 쉬곤 했어요. 한씨 집안의 시어머니는 오래 알아 몸이 약했어요. 젊은 날에는 집안일을 빠짐없이 살피던 분이었으나 이제는 겨울이 오기 전부터 무릎이 시리고 숨이 짧아져 방 안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지요. 서연은 새벽마다 따뜻한 물로 시어머니의 손을 닦아드리고 쓴 약이 식기 전에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먹였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면 서연은 그저 괜찮습니다. 어머님께서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 한들도 서연의 됨됨이를 모르지 않았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안악들은 서연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며 큰집 며느리는 참 말없이 일을 잘한다고 속삭였지요. 장터의 기름 장수도 그녀가 사는 기름은 늘 좋은 것으로 골라주었고 절 아래 사는 노파는 봄마다 서연에게 쑥 한 바구니를 나누어 주었어요. 서연은 누구에게나 고맙습니다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늘 한씨 집안을 먼저 생각하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러나 월화가 들어온 뒤로 그 조심스러움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월화는 처음에는 서연을 언니라 부르며 다정한 척했지만 서연이 돌아서면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띠곤 했지요. 어느 날은 부엌에 내려와 서연이 끓이는 죽을 보고는 큰마님 손은 거칠어서 약한 분 입맛을 맞추기 어렵겠다고 속삭였어요. 또 어느 날은 진수 앞에서 자신은 이 집에 설 자리가 없어 늘 두렵다며 눈물을 훔쳤. 진수는 그 말에 마음을 더욱 기울였어요. 서연은 월화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밥상 한 자리나 방 한 칸에 그치지 않았지요. 월화는 이 집에서 누가 먼저 물을 길었고 누가 오래 병자를 돌보았고 누가 조상 제사상을 지켜왔는지 지우고 싶어 했어요. 서연은 밤마다 등잔 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며 실끝이 매듭 지어지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사람 마음도 저렇게 조용히 묶이면 풀기 어렵지만 잘못 묶이면 언젠가 끊어진다고 생각했지요. 진수는 처음에는 서연에게 미안한 기색을 조금 보였어요. 그러나 월화가 병든 척 기침을 하거나 서연이 자신을 미워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울면 그는 곧 서연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어요. 어느 저녁에는 밥상 앞에서 월화가 아직 이 집에 익숙하지 않으니 네가 먼저 물러나 부엌에서 먹으라고 했지요. 서연은 말없이 밥그릇을 들고 일어났고 부엌 문턱에 앉아 식은 밥을 천천히 삼켰어요. 부엌 뒤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서연은 어두운 밤마다 그 나무 아래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곤 했지요. 감잎이 하나둘 떨어질 때마다 마치 누군가 오래된 말을 접어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렸지만 친정에 기대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집 온 여인이 된 뒤로 서연에게 이 집은 고생의 자리이면서도 지켜야 할 얼탈이었고 그 울타리 안에는 병든 시어머니도 있었어요. 서연이 혼서를 더 자주 살피게 된 것은 그런 날들이 이어진 뒤였어요. 그녀는 나무함을 열 때마다 혹시 누군가 손댄 흔적은 없는지, 종이 접힌 자리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살폈지요. 한 번은 월화가 안방 문 앞에 서 있다가 서연과 눈이 마주친 적도 있었어요. 월화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큰마님 방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함을 이불장 깊숙이 옮겨두었어요. 그 집에는 막내라는 늙은 부엌 사람이 있었어요. 막내는 젊은 시절부터 한씨 집안에 밥을 지었고 진수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안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고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새벽 서연이 장독대 앞에서 젖은 행주를 짜고 있을 때 막내가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오래된 종이는 불에 약해도 거기에 남은 바른 글씨는 때가 오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법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손을 멈추었어요. 막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늙은이는 이미 부엌으로 돌아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있었지요. 불씨가 살아나며 붉은 빛이 부엌 벽에 번졌고 서연은 그 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혼서를 지키는 일이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녀는 누군가를 의심하는 마음을 크게 키우지 않으려 애썼어요. 가을이 깊어지자 마을에는 김장 준비 냄새가 돌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었으며 아이들은 찬바람 속에서도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한씨 집안에서도 서연은 새벽부터 소금물을 맞추고 장독대 옆에 큰 소쿠리를 내놓았어요. 월화는 고운 저고리를 입고 마루에 앉아 손끝이 시리다며 웃었고 진수는 그런 그녀에게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배추잎 사이에 소금을 뿌렸고 그 소금처럼 마음속 말들도 조용히 녹아내렸어요. 그 무렵부터 마을 우물가에는 묘한 말들이 떠돌았어요. 한씨 집안 큰며느리가 혼서를 붙들고 세 사람을 들이지 못하게 한다더라. 남편 마음이 떠났는데도 종이 한 장으로 버틴다더라 하는 말들이었지요. 서연은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두레박줄만 잡았어요. 누군가 일부러 흘린 말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소문은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안개 같았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을 흘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는 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서연의 얼굴빛을 보고 조용히 손을 잡았어요. 방 안에는 말린 약초 냄새가 희미했고 창호지 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요즘 눈이 흐려졌구나 하고 힘없이 말했어요. 서연은 어머님께서 마음 쓰시면 병이 깊어집니다. 하고 이불을 고쳐 덮어드렸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손은 오래 떨렸고 서연은 그 떨림이 단순한 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진수는 점점 더 자주 월화의 방에 머물렀어요. 사랑채 마루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향주머니가 걸렸고 부엌에서는 월화가 먹고 싶다는 달콤한 죽을 따로 끓이는 일이 생겼지요. 어느 날 진수는 서연에게 창고 열쇠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제 집안 살림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었지요. 서연은 오래 쓰던 열쇠 꾸러미를 두 손으로 받쳐 내밀었고 손바닥 위에 남은 쇠냄새를 한참 동안 씻어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나무함을 꺼내 혼서를 살폈어요. 등잔불이 약해 종이 위 글씨가 물결처럼 흔들렸지요. 시아버지의 붓글씨는 반듯하면서도 끝이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고 마치 늦가을 들판의 마지막으로 서 있는 풀잎 같았어요. 서연은 그 글씨를 눈으로 오래 따라가며 이 글을 쓰던 분의 마음은 적어도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밖에서는 월화의 웃음이 희미하게 들렸고 그 소리는 차가운 바람처럼 문틈을 스쳤어요. 서연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 마음 하나가 아니었어요. 혼서가 찢기거나 사라지면 그녀의 자리가 흐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한씨 집안이 지켜온 예와 약속도 함께 흐려질 것 같았지요. 집은 기둥과 지붕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맞이했고 어떤 말로 책임을 졌으며 힘없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견뎠는지가 보이지 않는 들보가 되어 집을 바치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들보가 조용히 썩어가는 소리를 듣는 듯 했어요. 며칠 뒤 월화는 진수 앞에서 또 눈물을 보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들어왔어도 늘 그림자일 뿐이고 큰마님이 혼서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가져도 웃을 수 없다고 말했지요. 진수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월화가 소매로 눈물을 찍어내며 몸을 떨자 얼굴빛이 굳어졌어요. 그날 저녁 진수는 서연을 안 채 마루로 불러 세우고 오래된 종이 한 장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우니 이제 그만 내놓으라고 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이 서늘해졌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종이는 제가 남편을 묶으려 간직한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이 집의 예를 남기신 것이옵니다.
진수는 그 말에 더욱 불편한 듯 눈썹을 찌푸렸고 월화는 뒤에서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당에는 해가 기울며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뻗었고 부엌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저녁빛 속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나무함 앞에 앉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져 함의 걸쇠를 한 번에 열지 못했지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처음 시집 오던 날 대문 안에 서 있던 시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분은 서연에게 이 집이 너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었지요. 세월은 그 말을 데려간 사람까지 흙으로 돌려보냈지만 종이 위에 글씨만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혼서를 품에 안고 천천히 마루로 나왔어요. 마루 앞에는 진수와 월화, 시어머니, 막내, 그리고 몇몇 일꾼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부축을 받고 나와 있었고 얼굴은 창호지처럼 휘었지요. 서연은 두 손으로 혼서를 받쳐 진수 앞에 놓으며 이것을 없애도 제가 한씨 집에 들어온 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진수는 그 말을 듣자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어요. 월화는 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저 평안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고 속삭였어요. 진수는 끝내 혼서를 집어들었어요. 종이가 오래되어 그의 소나귀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지요. 서연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막내가 조용히 팔을 붙잡았어요. 다음 순간 진수는 그 혼서를 두 갈래로 찢었고 마당을 지나던 바람이 얇은 종이 조각 하나를 감나무 밑으로 굴려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낮은 신음을 내며 눈을 감았고 월화는 고개를 숙인 채 입가를 감추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찢어진 조각들을 바라보았어요. 마당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고 부엌 아궁이 속 장작이 툭 하고 무너졌지요. 진수는 이제 이 집의 낡은 종이로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을 향한 다짐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거친 소리처럼 들렸어요. 서연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어요. 손끝에 흙이 묻고 오래된 먹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그녀는 조각들을 소매 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울음은 목까지 차올랐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서연은 다만 찢어진 종이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러 더 흩어지지 않게 했어요. 막내는 그녀의 곁을 지나가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찢긴 것은 종이뿐이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 한마디를 마음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한씨 집안의 기둥과 처마는 그대로였지만 집안에 보이지 않는 들보 하나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혼서가 찢어진 뒤로 한씨 집안의 아침은 예전처럼 밝아오지 않았어요. 닭은 같은 때 울고 우물가 물은 같은 깊이로 차 있었으며 부엌 아궁이의 재도 어제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집안 사람들의 눈빛은 서로를 피했지요. 서연은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찢어진 혼서 조각은 밤새 품속에서 눌려 더 납작해졌어요. 그녀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그 조각들을 흰 천에 싸서 나무함 아래 숨겨두었어요. 진수는 혼서를 찢은 뒤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월화가 더는 울지 않고 집안이 조용해지며 자신이 남편으로서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여길 수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침밥을 마주할 때마다 숟가락 끝이 무거웠어요. 서연은 예전처럼 국을 놓고 물러났지만 그녀의 낮은 눈길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침묵이 있었어요. 그 침묵은 큰 소리보다 오래 남아 진수의 가슴을 서늘하게 긁었어요. 월화는 처음 며칠 동안
매우 조심스럽게 굴었어요. 서연 앞에서는 걸음을 늦추고 시어머니 방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었으며 진수에게는 이제 집안이 평안해질 것이라며 웃어 보였지요. 그러나 그녀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밤이면 사랑채 뒤편으로 나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담장 아래를 살피곤 했고, 낮에는 창고 열쇠를 손에 쥔 채 빈방과 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막내는 부엌 문틈에서 눈을 가늘게 떴어요. 마을 우물가에서는 소문이 더 빠르게 퍼졌어요. 큰 집 한서방이 끝내 큰며느리의 혼서를 찢었다더라. 이제 월화가 안채의 주인이 될 날만 남았다더라. 서연은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었다더라 하는 말들이 오갔지요. 그러나 정작 서연은 울지 않았어요. 우물가에 나타난 그녀의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물동이를 이는 자세는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에 오히려 더 수군거렸고, 조용한 사람의 억울함은 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더 크게 자라났어요.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소금 장수가 한씨 집 앞을 지나며 막내에게 이상한 말을 전했어요. 고을 관아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다시 뒤지고 있다더라. 예전에 묻힌 죄가 다시 불거질지 모른다더라. 큰 집과도 무슨 연이 있다더라 하는 말이었지요. 막내는 소금 포대를 받으며 얼굴을 굳혔어요. 그녀는 그 말을 서연에게 바로 전하지 않고 저녁이 되어 부엌불이 낮아졌을 때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바람이 담장 밖에서 불어오면 문고리부터 살펴야 합니다. 서연은 막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녀는 이미 집안 안쪽에서 무언가 어긋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담장 밖의 일까지 스며드는 줄은 몰랐지요.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찢어진 혼서 조각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두 갈래로 찢긴 줄 알았던 종이는 더 작은 조각으로 접히고 구겨져 있었고, 시아버지의 글씨는 끊어져 있어도 먹빛만은 분명했어요. 서연은 그 글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삼켰어요. 며칠 뒤 관아의 아전 둘이 한씨 집 대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먼지 묻은 신을 털지도 않고 마당으로 들어섰고 진수에게 예전 집안 문서들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지요. 진수는 놀라면서도 집안은 대대로 법을 어긴 일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아전들은 대답 대신 창고 문을 열라 했고 월화의 손에 있던 열쇠 꾸러미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서연은 안채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창고 쪽에 차가운 그늘이 유난히 짙게 내려앉은 것을 보았어요. 창고 문이 열리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한꺼번에 흘러나왔어요. 예전에는 서연이 곡식과 제기, 겨울 이불을 차례로 두어 어느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알던 곳이었지요. 그러나 열쇠가 넘어간 뒤로 창고 안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쌀가마 사이에 못 보던 괴짝 하나가 놓였고 그 위에는 먼지가 일부러 쓸린 듯 깨끗한 자리가 있었어요. 아전 하나가 괴짝을 열자 붉은 끈으로 묶인 문서들이 나타났고 마당에 있던 모두의 숨이 잠시 쓸었어요. 그 문서들에는 오래된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글씨는 누군가 매우 정성껏 쓴 듯 보였어요. 아전은 그중 한 장을 펼쳐 읽더니 얼굴빛이 변했지요. 10여 해 전관아에서 사라진 죄인의 명단과 나라의 등을 돌린 자와 내통했다는 글이 적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진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그는 이것은 우리 집 것이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아전은 문서가 한씨 집 창고에서 나왔으니 관아에 보고해야 한다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 말은 번개처럼 집안을 갈랐어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소식을 듣고 숨이 가빠졌고 일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쳤지요. 월화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떨었지만 그녀의 눈은 아주 잠깐 창고 안개짝 쪽으로 향했어요.
서연은 그 눈길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말은 아직 때가 아니었고 드러난 것은 문서뿐이었으나 그 뒤에 숨은 손길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한씨 집안에 역한 죄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아이들은 대문 가까이 오지 못하게 붙잡혔고 어른들은 우물가에서 목소리를 더 낮추었지요. 누군가는 진수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관아 사람들과 가까웠으니 모를 일이라 했고 누군가는 큰 며느리가 쫓겨날 처지가 되자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 아니냐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런 말이 담장 너머로 넘어오는 것을 들었지만 얼굴을 들지 않고 시어머니의 약탕기를 지켰어요. 월화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진수 앞에서 울며 자신은 이 집에 들어온 뒤부터 큰마님이 자신을 미워하는 눈으로 보았고 혼서가 찢긴 뒤에는 더욱 말없이 무서웠다고 했지요. 혹시 그 억울함 때문에 오래된 문서를 창고에 넣은 것은 아닐까 두렵다고도 말했어요. 진수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관아의 두려움과 마을의 수군거림이 그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무서울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도 의심하게 되는 법이었어요. 서연은 그 말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일꾼들의 발걸음과 눈빛으로 충분히 알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면 뒤에서 수군거림이 곱고 그녀가 마당으로 나가면 빨래하던 여종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지요. 서연은 속이 쓰렸지만 누구를 붙잡고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은 아직 증거가 되지 못했고 눈물은 문서를 뒤집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다만 찢어진 혼서 조각을 다시 꺼내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말린 천 위에 펼쳤어요. 그때 서연의 눈에 시아버지의 글씨가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글자의 끝은 늘 가볍게 위로 들려 있었고 먹이 마른 자리에는 붓끝이 잠시 머문 흔적이 있었지요. 서연은 오래전 시아버지가 제사 충문을 쓰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는 급한 일이 있어도 글씨를 서두르지 않았고 마지막 획을 마칠 때마다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서연은 문득 창고에서 나온 문서의 글씨를 다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찢긴 종인가가 어쩌면 길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다음 날 서연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예전 제사 때 쓰던 낡은 충문 몇 장을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네 아버님 글씨는 끝이 풀잎처럼 올라갔지 하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녀는 충문을 조심히 접어 품에 넣고 관아에서 다시 가져가려 놓아둔 문서의 일부를 멀리서 살폈지요. 겉보기에는 비슷했지만 마지막 획이 무겁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흉내는 냈지만 숨결까지 따라하지는 못한 것이었어요. 마을에는 훈장 어른이라 불리는 늙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오래전 진수의 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 한씨 집안의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지요. 서연은 해질 무렵 남몰래 막내를 시어머니 곁에 두고 찢어진 혼서 조각과 충문 한 장을 싸서 훈장의 작은 집으로 찾아갔어요. 훈장은 낡은 서책을 덮고 서연을 맞았고 그녀가 펼쳐 보인 종이들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바른 손의 글씨는 흉내내도 숨이 다릅니다. 그 한마디는 서연의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켜졌어요. 훈장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혼서 조각을 보며 이것은 분명 진수 아버지의 손이고 창고에서 나온 문서가 그 손과 같다면 반드시 더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왔지요. 돌아오는 길에는 논두렁 끝에 달이 얇게 걸려 있었고 마른 벼 그루터기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서연은 그 흔들림 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월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연이 밤에 밖으로 나간 일을 알아채고 다음날 진수에게 큰마님이 몰래 누군가를 만났다고 흘렸지요. 진수는 얼굴을 굳히고 서연을 불러 어디를 다녀왔느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숨기지 않고 훈장 어른을 찾아갔다고 답했어요. 진수는 왜 허락 없이 집안일을 밖에 알리느냐며 화를 냈고 서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집안이 무너질지도 모르니 담안에서만 숨을 참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진수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서연은 남편의 큰 소리에 늘 한 발 물러났지만 이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도 단단했지요. 월아는 곁에서 서연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울먹였고 진수는 다시 흔들렸어요. 그는 혼서를 잃고도 당당한 척 하느냐고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은 눈을 내리깔고 종이는 찢겼지만 그 위에 쓰인 진실까지 찢긴 것은 아니옵니다 하고 답했어요. 마당에 있던 막내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아궁이 재를 털었어요. 그날 밤 막내는 서연에게 오래 숨겨둔 이야기를 꺼냈어요. 월아가 들어온 첫날 밤 막내는 부엌 뒤에서 낯선 사내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 사내는 담장 아래에서 월아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고 월아는 그것을 소매 안에 감추고 창고 쪽으로 갔다는 것이었지요. 막내는 그때는 확실한 일이 아니라 입을 다물었지만 이제 창고에서 문서가 나왔으니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숨은 발자국은 비가 오기 전에 살펴야 합니다. 서연은 곧장 부엌 뒤 흙길을 살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담장 아래에는 남자 신발 끝으로 눌린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창고 뒤쪽 작은 문고리에는 새 기름이 발린 흔적이 있었어요. 오래된 문고리는 본래 삐걱거렸는데 누군가 몰래 드나들기 쉽게 손을 본 것이었지요. 서연은 그 사실을 보며 등줄기가 차가워졌어요. 월아가 단순히 집안의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을 안고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어요. 이번에는 아전뿐 아니라 젊은 포졸들도 함께였지요. 그들은 문서를 모두 관아로 가져가 조사하겠다고 했고 진수에게 멀리 가지 말라 이르렀어요. 진수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그 문서가 참으로 한씨 집안의 죄를 드러낸 것이라면 재산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집안의 씨가 마를 수도 있다는 말이 마을에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들지 못했지요. 서연은 시어머니 곁에서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어드렸어요. 노인은 흐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고 속삭였어요. 서연은 어머님, 아직 끝난 일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등을 잡았고 오래전 혼례날처럼 미안함과 의지함이 함께 섞인 눈빛을 보였어요. 서연은 그 손을 덮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 남은 무고한 숨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했어요. 월아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녀는 진수가 없는 틈마다 창고 근처를 서성였고 서연이 나타나면 급히 돌아섰어요. 어느 오후 빨래터에서 돌아오던 서연은 월아가 장독대 뒤에 서서 작은 종이를 찢어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종이 조각은 바람에 흩어져 젖은 땅에 붙었고 월아는 그것을 발로 문지르려 했지요. 서연은 일부러 소리를 내어 물동이를 내려놓았고 월아는 놀라 흰 얼굴로 돌아보았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소도 짓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갔어요. 월아가 방으로 들어간 뒤 서연은 장독대 뒤에 남은 젖은 종이 조각 하나를 주었어요. 먹이 번져 글자는 온전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획이 무겁게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만은 분명했어요. 그것은 창고에서 나온 의심스러운 문서의 글씨와 닮아 있었지요. 서연은 그 조각을 말린 쑥잎 사이에 끼워 품에 넣었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어둠은 두꺼워 보여도 한 줄기 틈이 생기면 끝내 빛을 들이게 마련이었어요. 그 무렵 마을 사람들의 말은 더욱 어수선해졌어요. 누구는 한씨 집안이 곧 관아로 끌려갈 것이라 했고, 누구는 새로 들어온 여인이 복을 가져오기는커녕 화를 부른 것 같다고 했지요. 우물가의 안악 하나는 서연에게 몰래 다가와 큰마님이 이런 일을 꾸밀 분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속삭였어요.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을 뿐 길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 하나가 긴 밤속의 따뜻한 숯불처럼 마음에 남았어요. 서연은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녀는 찢어진 혼서 조각, 시아버지의 충문, 장독대 뒤에서 주운 종이 조각을 한데 모아 천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막내에게 훈장 어른을 불러달라 부탁했지요. 또한 마을의 이장과 몇몇 어른 앞에서 글씨를 견주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만 아는 진실은 바람 앞에 등불 같았고 여러 눈이 함께 본 진실만이 집안을 덮친 어둠을 밀어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오래 불씨를 바라보았어요. 진수는 사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월화의 방에는 등잔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가끔 기침을 하다가 조용해졌고 마당의 감나무는 잎을 거의 다 떨군 채 서 있었어요. 서연은 손안에 천꾸러미를 꼭 쥐었어요. 찢긴 혼서가 그녀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한씨 집안을 살릴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을 때 서연은 찢어진 혼서 조각들을 다시 펴놓고 등잔불 아래에서 오래 바라보았어요. 종이는 이미 상처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그 위의 글씨는 아직도 곱게 숨쉬고 있었지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충문과 나란히 놓고 한 획 한 획을 맞추어 보았어요. 끝이 풀립처럼 살짝 들리는 글씨, 붓을 떼기 전 잠시 머문 먹의 고임. 그런 작은 숨결들이 서연의 눈에는 사람의 얼굴처럼 또렷하게 보였어요. 서연은 그 다음 장독대 뒤에서 주운 젖은 종이 조각을 조심히 말렸어요. 쑥잎 사이에 끼워두었던 종이는 마르며 조금 펴졌고 번진 먹 사이로 몇 글자의 끝부분이 희미하게 살아났지요. 그 글씨는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의 글처럼 보였지만 회끝이 무겁게 떨어지고 둥글게 돌아야 할 곳에서 조급하게 꺾여 있었어요. 서연은 창고에서 나온 의심스러운 문서와 같은 손길이라고 느꼈지만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막내가 조용히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서연 앞에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놓고 눈꺼풀을 내리깐 채 종이들을 바라보았지요. 서연은 막내에게 월화가 장독대 뒤에서 종이를 찢던 일을 말했어요. 막내는 오래 침묵하다가 손등으로 아궁이 재를 털며 말했어요. 젖은 재 속에도 불씨는 남으니 밝히려면 바람을 막아야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은 아직 서둘러 떠들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아침이 되자 관아에서 보낸 아전이 다시 한씨 집안에 왔어요. 그는 창고에서 나온 문서 일부를 관아로 가져갔으나 대조할 옛 문서가 필요하다며 집안에 남아있는 시아버지의 글씨를 찾으라 했지요. 진수는 당황해서 서책과 편지를 뒤졌지만 대부분 습기와 세월의 상에 제대로 남은 것이 드물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시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충문을 내밀었고 진수는 그제야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무엇을 지켜왔는지 처음으로 어렴풋이 보았어요. 그러나 월화는 서연이 내민 충문을 보고 얼굴을 굳혔어요.
그녀는 곧 눈물을 보이며 큰마님이 예전부터 종이를 숨겨두고 있었다면 무엇이든 꾸며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지요. 진수는 그 말에 다시 흔들렸고 아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표정을 감추었어요. 서연은 다투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만 이 충문은 해마다 제사 때 마을 어른들도 본 것이니 혼자 숨겨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을 차분히 했고 막내가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막내를 보내 훈장 어른과 이장을 집으로 모셔오게 했어요. 진수는 집안일을 밖으로 더 알리느냐며 불편해했지만 이미 소문은 마을 끝 논두까지 퍼져 있었지요. 오히려 감추는 것이 더 큰 의심을 부를 때였어요. 서연은 마루를 닫고 낮은 상을 놓은 뒤 종이 3가지를 가지런히 펼쳤어요. 찢긴 혼서, 시아버지의 충문, 그리고 장독대 뒤에서 주운 종이 조각이 한 줄로 놓이자 마루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훈장 어른은 돋보기를 꺼내지 않고도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가락은 종이 위를 닿을 듯 말 듯 지나갔고 눈빛은 흐린 물속의 돌을 찾는 사람처럼 깊었지요. 그는 먼저 충문을 보고 다음에는 혼서 조각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젖었다 마른 종이 조각을 보았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훈장은 낮게 말했어요. 처음 두 글은 같은 사람의 바른 숨이고 마지막 것은 그 숨을 훔치려 한 낯선 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장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글씨만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훈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글씨는 길을 보여줄 뿐 발자국은 따로 찾아야 한다고 했지요. 서연은 그 말에 장독대 뒤에 젖은 흙, 창고 뒤 문고리에 묻은 새 기름, 그리고 막내가 보았다는 낯선 사내의 그림자를 떠올렸어요. 이제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야 했어요. 서연은 마당 사람들 앞에서 아직 월화를 가리키지 않았어요. 이름을 먼저 부르면 진실도 원한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녀는 창고 열쇠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그 뒤 창고 안물건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분히 말했어요. 막내는 서연의 말이 끝나자 한 걸음 나와 월화가 온 첫날 밤 담장 아래 낯선 사내가 작은 꾸러미를 건넸고 그 뒤 창고 쪽으로 갔다고 증언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월화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막내가 자신을 미워해 거짓말을 한다고 외쳤고 자신은 낯선 사내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지요. 진수는 월화의 울음에 또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전처럼 곧장 서연을 꾸짖지는 못했어요. 훈장 어른은 울음과 글씨는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월화의 울음은 잠시 끊겼고 서연은 그녀의 손끝이 소매 안에서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날 밤 월화는 방에 들어가 등잔을 꺼놓고 오래 움직이지 않는 척했어요. 그러나 서연은 막내와 함께 부엌 뒤 어둠 속에 몸을 낮추고 있었지요. 바람은 차고 달빛은 얇았으며 감나무 가지가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월화의 방문이 아주 조심히 열렸고 그녀가 신발을 들고 맨발로 마루를 내려왔어요. 서연은 숨을 죽였고 막내는 그녀의 소매를 살짝 잡아 움직이지 말라고 알렸어요. 월화는 장독대 뒤로 가더니 작은 항아리 아래 숨겨둔 꾸러미를 꺼냈어요. 그녀는 그것을 품에 넣고 창고 뒤쪽 작은 문으로 향했지요. 문고리는 기름칠 덕에 소리 없이 돌아갔고 월화는 안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서연은 그때서야 창고 뒤 문이 몰래 드나드는 길로 쓰였음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아직 잡지 않았어요. 더 큰 증거가 나올 때까지 마음이 달려나가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붙들었지요. 잠시 뒤 월화는 낡은 천에 쌓인 작은 필첩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는 붓과 먹, 그리고 이미 반쯤 태워진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그녀는 그것을 들고 부엌 아궁이 쪽으로 다가갔어요. 아궁이에는 낮에 남은 숯불이 희미하게 살아 있었고 종이를 넣으면 곧 타버릴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막내가 일부러 물바가지를 넘어뜨렸고 큰 소리가 마당을 울렸어요. 월화는 놀라 뒤돌아섰고 서연은 그 틈에 앞을 막아섰어요. 서연은 월화에게 손에 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월화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막내가 등잔을 들고 다가오자 얼굴빛이 변했지요. 필첩 속에는 창고 문서와 같은 먹빛으로 연습한 글씨들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시아버지의 글씨를 흉내내려 한 흔적이 여럿 보였고 같은 글자를 여러 번 쓰다 실패한 자국도 있었지요. 서연은 그것을 보고 가슴이 세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낮게 눌렀어요. 소란을 들은 진수와 일꾼들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월화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울며 자신은 누군가가 버린 것을 치우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요. 진수는 필첩을 받아들고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안에 적힌 글씨는 분명 창고에서 나온 문서의 글씨와 닮아 있었고 월화의 손끝에는 먹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더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내일 해가 뜨면 관아와 마을 어른 앞에서 모두 펼쳐 보이겠다고만 말했어요. 월화는 그 밤 내내 잠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방에서는 낮은 흐느낌이 들리다가 때로는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났지요. 서연은 막내와 함께 시어머니 방 앞에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시어머니는 잠결에도 불안한 듯 서연의 이름을 불렀고 서연은 이불을 고쳐 덮어드리며 곧 밝아질 것이라 말했어요. 사실 그녀 자신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이제 뒤로 물러날 이유가 아니라 더 조심히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되었어요. 아침 해가 담장 위로 올라오자 한씨 집안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장과 훈장 어른, 우물가 안악 몇 명, 장터에서 소식을 들은 노인들까지 대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관아의 아전도 포조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서연은 낮은 상위에 찢어진 혼서와 충문, 장독대 뒤 종이 조각, 밤사이 잡은 필첩을 차례대로 놓았어요. 종이들이 마루 위에 펼쳐지자 집안의 오래 숨은 숨소리까지 밖으로 나온 듯 했어요. 훈장 어른은 다시 글씨를 살폈고 아전은 관아에서 가져온 의심문서 한 장을 펼쳐 놓았어요. 4가지 종이의 획이 사람들 앞에서 나란히 드러났지요. 시아버지의 충문과 혼서는 끝이 풀립처럼 들렸고 의심문서와 필첩의 글씨는 끝이 무겁게 떨어졌어요. 훈장은 사람들에게 붓끝의 차이를 설명했지만 어려운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같은 사람이 같은 숨으로 쓴 글은 추운 날에도 손길이 서로를 알아본다고 말했어요. 아전은 필첩을 들고 월화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내 방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 손에 들려 있었고 내 손끝에 먹이 묻어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고 했지요. 월화는 얼굴을 하얗게 질리며 자신은 그를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때 막내가 앞으로 나와 월화가 밤마다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쓰는 것을 몇 번 보았다고 했어요. 월화는 막내를 노려보았지만 우물가 안악 하나가 얼마 전 월화가 장터 서책방에서 붓을 산 것도 보았다고 덧붙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월화에게 모이자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번 울음은 예전처럼 사람 마음을 적시지 못했어요. 울음 사이사이에 숨이 거칠게 끊겼고 손은 계속 소매 끝을 비틀었지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온 눈물이 물이 아니라 기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름은 겉으로 반짝이지만 불에 닿으면 집을 태울 수 있었어요. 그는 서연 쪽을 바라보았으나 서연은 그를 보지 않고 종이만 바라보았어요. 아전은 더 캐묻기 위해 월화의 방을 살피겠다고 했어요. 월화는 크게 놀라며 막으려 했지만 이미 포졸 둘이 방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뒤 그들은 베개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찾아냈어요. 봉투 안에는 낯선 사내에게 보내려던 짧은 글이 있었고 그 글씨는 필첩의 글씨와 같은 손길이었어요. 내용은 온전히 남아있지 않았지만 창고에 넣은 문서가 곧 집안을 무너뜨릴 것이니 약속한 몫을 잊지 말라는 뜻만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봉투가 나오자 마당은 크게 술렁였어요. 월화는 더는 울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진수의 얼굴은 죽은 재처럼 변했지요. 자신이 서연의 혼서를 찢은 그날, 어쩌면 집안을 지킬 유일한 글씨를 스스로 찢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러나 서연은 아직 끝났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봉투에는 낯선 사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관아에 가면 더 큰 책임이 한씨 집안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서연은 아전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청했어요.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문서를 다시 놓고 훈장 어른과 관아 사람이 함께 확인해 달라고 했지요. 아전은 이미 여러 증거가 나왔으니 월화를 데려가야 한다고 했지만 서연은 더 큰 손을 놓치면 이 집만이 아니라 다른 집도 같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훈장 어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결말은 급한 매듭보다 늦어도 단단한 매듭이 낫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한번 마당을 쓸었어요. 종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흙 위에는 신발 자국이 어지러웠고 감나무 아래에는 마른 잎이 수북했지요. 그녀는 빗자루질을 하며 내일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정리했어요. 남편을 꾸짖는 말도 월화를 저주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떤 글씨가 참이고 어떤 손이 거짓을 숨겼으며 찢어진 혼서가 어떻게 집안을 살릴 길이 되었는지를 모두가 알아듣게 말해야 했어요. 밤이 되자 진수가 서연을 찾아왔어요. 그는 문 밖에 서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낮게 말했어요. 서연은 등잔불 아래에서 찢어진 혼서 조각을 새 종이에 맞춰 붙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어리석음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남의 눈물을 핑계 삼아 바른 것을 찢은 일은 오래 씻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꾸짖음보다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다시 손끝으로 혼서 조각을 맞추었어요. 찢긴 자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글자의 흐름은 조금씩 이어졌지요. 그녀는 내일 이 종이를 사람들 앞에 놓을 생각을 하니 두려움보다 이상한 평온이 밀려왔어요. 오래 참아온 마음이 드디어 큰 소리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진실이 제자리를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가을 끝에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고 한씨 집안의 모든 방은 잠든 듯 조용했어요. 새벽이 오기 전 서연은 시어머니 방에 들렀어요. 시어머니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연의 손에 들린 혼서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연은 어머님, 내일은 오래된 글씨가 말을 할 것입니다.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등을 덮었고 겨우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이 집의 마지막 기둥이구나.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동이 틀 무렵 막내는 부엌에서 죽을 끓였어요. 긴 하루를 앞두고
빈속으로 버티면 안 된다며 서연 앞에 작은 그릇을 놓았지요. 서연은 몇 숟가락을 천천히 먹고 혼서와 증거들을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어요. 마당에는 아직 이슬이 남아 있었고 대문 밖에는 벌써 몇 사람이 모여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연은 문턱을 넘기 전 한 번 숨을 골랐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넘어서 집안의 숨을 지키러 나아가야 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부터 한씨 집안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온 안악, 논둑을 살피다 말고 온 노인, 장터로 가려다 발길을 돌린 장수까지 모두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지요. 안채 마당에는 찬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감나무 가지 끝에는 마지막 잎 몇 장이 떨고 있었어요. 서연은 깨끗한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마루 아래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낮은 탁자가 놓였고 그 위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어요. 이 장은 사람들을 너무 가까이 오지 않게 물리고 훈장 어른은 낡은 부통을 옆에 두고 조용히 앉았지요. 관아의 아전과 포졸들도 대문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의 옷자락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작아졌어요. 진수는 사랑채 기둥 곁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피곤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월아는 포졸 사이에 앉아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어요. 서연은 탁자 앞으로 걸어가 보자기를 풀었어요. 가장 먼저 찢어진 혼서 조각이 새 종이에 맞춰 붙여진 채 놓였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충문, 장독대 뒤에서 주운 젖었다 마른 종이 조각, 월아가 밤에 태우려던 필첩, 그리고 베개 속에서 나온 짧은 편지가 차례로 펼쳐졌어요. 종이들은 저마다 작고 얇았지만 마당 사람들의 눈에는 무거운 돌처럼 보였지요. 서연은 그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아 말없이 손끝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아전은 먼저 창고에서 나온 의심 문서를 펼쳐 놓았어요. 붉은 도장이 찍힌 낡은 문서가 탁자 위에 올라오자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술렁임이 일었지요. 그 문서 때문에 한씨 집안이 반역의 그늘 아래 들어섰고 그 죄가 사실로 굳어지면 가문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아전은 서연을 바라보며 네가 밝히겠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낮추고 글씨의 숨과 손길의 자리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하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훈장 어른은 먼저 혼서와 충문을 나란히 놓았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어려운 말 없이 설명했지요. 진수의 아버지가 쓴 글은 획을 끝낼 때마다 살짝 위로 오르고 먹이 마르는 자리가 부드러워 마치 풀잎 끝에 이슬이 맺힌 듯하다고 했어요. 훈장은 두 종이에 같은 글자를 짚으며 오래된 종이는 다르지만 손의 호흡은 같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종이 위로 몸을 기울였고 누군가는 정말 끝이 올라간다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다음 훈장 어른은 창고 문서와 필첩을 마주 놓았어요. 필첩 속에는 같은 글자를 여러 번 따라 쓴 자국이 있었고 어떤 곳은 시아버지의 글씨를 흉내내려다 붓끝이 눌려 뭉개져 있었지요. 창고 문서의 글씨도 그와 같았어요. 끝이 위로 들리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무겁게 떨어지며 급히 꺾였고 먹의 흐름도 어딘가 조급했어요. 훈장 어른은 이것은 바른 글씨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의 걸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월아는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은 글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려고 그런 물건을 손에 쥐게 했다고 했지요. 그러나 막내가 앞으로 나와 허리를 굽힌 뒤 밤에 본 일을 다시 말했어요. 월아가 창고 뒷문으로 들어가 필첩을 꺼내 들고 아궁이로 향했으며 불에 넣으려는 순간 자신이
물바가지를 넘어뜨렸다고 했어요. 막내의 말은 길지 않았고 마당의 바람처럼 담담했지만 누구도 쉽게 흘려들을 수 없었어요. 아전은 월아에게 베개 속에서 나온 편지를 들이밀었어요. 그 편지에는 온전한 문장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창고에 넣은 물건, 약속한 목, 일이 끝나면 떠난다는 말이 조각처럼 살아있었지요. 월아는 입술을 떨며 그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우물가 안악 하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며칠 전 장터 서책방에서 월아가 붓과 먹을 사는 것을 보았고 붓을 고를 때 손이 익숙해 보였다고 증언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 다른 눈으로 월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던 이들도 오늘은 그 눈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의심하게 되었지요. 서연은 월아를 노려보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만 탁자 위에 혼서를 부드럽게 펼쳐 찢긴 자리가 보이도록 손끝으로 눌렀어요. 이 종이는 제 남편이 어리석음 속에서 찢은 것이지만 그 안에 글씨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참손을 담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마당 끝까지 닿았어요. 진수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신이 며칠 전 사람들 앞에서 찢어버린 것이 단지 아내의 마음이 아니었음을 알았지요. 그것은 아버지의 남은 숨, 집안의 옛 약속, 그리고 이제는 집안을 살릴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는 한 걸음 나서려 했지만 서연은 그쪽을 보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만일 혼서가 온전히 사라졌다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진짜 글씨를 이처럼 뚜렷하게 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조용한 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고 지나갔어요. 아전은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월아에게 낯선 사내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월아는 계속 모른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은 자꾸 대문 밖을 향했어요. 그때 포졸 하나가 대문 쪽에서 한 사내를 붙잡아 끌고 들어왔어요. 그는 아침부터 담장 바깥을 서성이다가 사람들이 몰린 틈에 도망가려 했다고 했지요. 사내의 옷은 장돌뱅이처럼 남루했지만 소매 안에는 월아의 편지와 같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마당 사람들은 숨을 삼켰어요. 그 사내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전이 소매 속 종이를 펼치고 그 안에 적힌 약속한 목과 문서라는 말을 읽자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는 월화를 한번 바라보았고 월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그 짧은 눈빛만으로도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 수 있었어요. 훈장 어른은 사내가 지닌 종이의 글씨도 필첩과 같은 손길이라고 확인했어요. 이제 거짓은 여러 겹의 옷을 입었지만 옷깃마다 같은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결국 사내는 포졸의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그는 먼 고을에서 문서를 베꼈으며 살아가던 사람이고 월화와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했지요. 어떤 이들이 한씨 집안의 오래된 이름을 이용해 묻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고 집안이 무너지면 남은 재산을 나눠 갖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월화는 한씨 집에 들어가 열쇠와 창고의 자리를 살피고 그가 만든 거짓 문서를 숨겨두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고백이 마당에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안방 문턱에서 낮은 신음을 냈어요. 서연은 급히 돌아보려 했지만 막내가 곁에 있어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지요. 진수는 얼굴을 들지 못했고 월화는 창백한 얼굴로 사내를 향해 원망 어린 눈을 보냈어요. 그녀는 자신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처음부터 큰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울부짖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녀의 울음은 누구도 덮어주지 못했어요. 마당에는 눈물보다 무거운 사실들이 이미 놓여 있었어요. 아전은 월화와 사내를 함께 묶어 관하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월화는 진수의 발치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매달렸고 한때 그녀의 울음에 모든 판단을 맡겼던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서연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예 차갑지만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 집안을 태우려 한 일은 무섭고 미웠지만 그 끝에서 흙바닥에 무너지는 모습은 쓸쓸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쓸쓸함이 죄를 덮을 수는 없었어요. 월화가 끌려가기 전 아전은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했어요. 서연은 잠시 월화를 바라보다가 왜 이 집을 택했느냐고 물었어요. 월화는 입술을 깨물고 한참 있다가 큰 집의 남자가 쉽게 흔들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진수의 어깨가 크게 떨렸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사람을 망치치는 것은 바깥에 꾀만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준 어리석음이기도 했어요. 포졸들이 월화와 사내를 대문 밖으로 데려가자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탁자 위에 종이 끝을 살짝 들어 올렸고 서연은 얼른 손을 얹어 눌렀지요. 아전은 의심 문서와 필첩, 편지들을 관하로 가져가 더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오늘 여러 사람 앞에서 확인된 바로는 한씨 집안의 옛 주인이 쓴 글씨와 창고 문서의 글씨가 다르니 무고한 집안 전체를 죄로 묶지는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진수는 그제야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을 사람들 앞이라는 것도 잊은 듯 그는 자신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버지의 글을 찍고 집안 문을 어둠에 내주었다고 말했지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어요.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구한 것은 당신의 체면이 아니라 이 집에 남은 무고한 숨들입니다. 그 말에 진수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그를 대신해 변명하지 않았어요. 마을 이장은 탁자 위의 혼서를 보며 찢어진 종이가 오히려 집을 살렸으니 사람 일은 참 모른다고 했어요. 훈장 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종이가 살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지 않고 주워둔 사람의 마음이 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부끄럽게 고개를 낮추었지만 이전처럼 뒤로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가 남의 허락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세월 위에 있음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대문 밖으로 흩어지자 한씨 집안 마당에는 어지러운 발자국만 남았어요. 막내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가져왔고 서연은 소매를 걷고 함께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진수도 따라 빗자루를 들려 했지만 막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먼저 어머님 방에 가서 무릎 꿇고 오늘 일을 고하십시오. 진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도망가지 않는 걸음처럼 보였어요. 부엌에서는 오래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살아났어요. 막내는 쌀을 씻어 묽은 죽을 끓였고 서연은 시어머니가 먹기 좋도록 물을 잘게 썰었지요. 아궁이 불빛이 부엌 벽에 번지자 하루 종일 굳어있던 집안 공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일꾼들도 조심스럽게 돌아와 물동이를 채우고 빨랫줄에 걸린 젖은 수건을 거두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웃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작은 손길이 다시 집을 집답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죽 한 숟가락을 삼키고 서연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녀는 눈물로 젖은 눈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요. 서연은 손을 덮으며 어머님께서 드셔야 집안이 다시 숨을 쉽니다. 하고 낮게 말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울지 않으려 눈을 감았어요. 진수는 방 안쪽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고 어머니가 그를 보며
네가 찢은 것은 종이가 아니라 집의 부끄러움이었다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관아의 포졸 하나가 다시 와서 의심문서와 관련된 자들을 더 잡아 조사할 것이며 한씨 집안 사람들은 당분간 부름이 있을 때만 응하면 된다고 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야 완전히 안도의 숨을 쉬었지요. 대문 밖에 남아있던 몇몇 노인은 서연에게 고개를 숙였고 우물가 안악은 내일 아침 물을 기를 때 더는 이상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속삭였어요. 서연은 그저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답했어요. 저녁밥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는 묽은 죽과 간 묻힌 나물,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상에 올랐고 모두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밥상은 며칠 전의 차가운 밥상과 달랐지요. 월화의 웃음도, 소문의 칼날도, 의심의 그림자도 잠시 물러나 있었어요. 서연은 시어머니의 그릇을 먼저 살핀 뒤 자기 자리로 물러났고, 진수는 처음으로 아무 명령도 하지 않고 고개 숙여 밥을 받았어요. 그 작은 침묵 속에 새로운 부끄러움과 배움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밤이 내려오자 서연은 탁자 위에 남아있던 혼서를 다시 나무함에 넣지 않았어요. 대신 깨끗한 종이 2장 사이에 놓고 무거운 책으로 눌러두었지요. 찢어진 자리는 영영 보일 테지만 흩어진 조각들이 다시 이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막내가 부엌 문을 닫으며 다가와 말했어요. 집은 큰 기둥보다 작은 손이 매일 붙드는 곳입니다. 서연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하루는 길고 고단했지만 집의 숨결은 다시 아주 약하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어요. 감나무 아래에는 낮 동안 밟힌 자국들이 빗자루질로 옅어졌고 우물가 물항아리에는 별빛이 작게 흔들렸지요. 서연은 마루 끝에 앉아 오래 그 빛을 바라보았어요. 진수는 멀찍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연도 그에게 용서의 말을 쉽게 건네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은 더 다투지 않았고 더 숨기지 않았으며 더 찢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긴 어둠 뒤에 찾아온 첫 번째 조용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씨 집안에는 오래간만에 부드러운 햇살이 들었어요. 밤새 찬바람이 지나가 감나무의 마지막 잎이 마당 한쪽에 모여 있었고 우물가 돌 위에는 얇은 서리가 앉아 있었지요. 서연은 늘 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지만 빗자루 끝이 흙을 스치는 소리는 어제보다 가볍게 들렸어요. 집안의 근심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거짓이 걷힌 자리에는 숨 쉴 만큼의 빈틈이 생겨 있었어요. 막내는 부엌에서 보리쌀을 씻으며 조용히 콧노래를 흘렸어요. 그 노래는 젊은 날 들판에서 불렀다는 오래된 가락이라 말보다 숨이 먼저 흐르는 듯했지요. 서연은 장독대 옆에 앉아 무청을 다듬고 시어머니가 먹을 죽에 넣을 작은 호박을 얇게 썰었어요. 아궁이에는 장작이 고르게 타고 흰 김이 솥뚜껑 틈으로 올라왔어요. 며칠 동안 굳어있던 부엌 벽도 그 따뜻한 김을 받아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그날 아침에는 혼자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서연이 죽그릇을 들고 들어가자 노인은 두 손으로 이불자락을 꼭 잡고 있었지요.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이 차오르는 얼굴로 네가 아니었다면 이 집은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릇을 내려놓고 낮게 웃으며 어머님께서 살아계셔서 제가 할 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 공손했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진수는 그 방 문턱 밖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내려앉았지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네가 아내의 종이를 찢은 날 내 마음의 한쪽도 찢어졌다고 말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땅에 닿도록 숙였고 용서를 구하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서연은 그 곁을 지나며 아무 말 없이 약그릇을 놓았고 그 침묵은 진수에게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진수는 집안일에 함부로 명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는 창고 열쇠 꾸러미를 찾아와 깨끗한 천 위에 올려놓고 서연 앞에 두 손으로 내밀었지요. 예전 같으면 서연은 곧장 받아 허리에 찼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바라보기만 했어요. 열쇠는 쇠로 되어 있어 차가웠고 며칠 전까지 거짓과 의심의 문을 열었던 물건이기도 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그것을 받아들며 열쇠는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두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진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창고 앞에 서서 서연이 문을 열고 안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쌀가마와 제기, 겨울 이불, 오래된 농기구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서연은 먼지를 털고 물건의 위치를 바꾸며 마치 흐트러진 집안의 기억을 하나씩 바로 세우는 사람 같았어요. 진수는 그 손길을 보며 지난 열해 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집은 저절로 유지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우물가에서는 더 이상 서연이 종이 한 장으로 버틴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대신 찢긴 혼서를 주워둔 덕에 큰 집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졌지요. 장터의 소금 장수는 한씨 집 앞을 지나며 전보다 깊이 고개를 숙였고 서책방 주인은 훈장 어른에게 글씨 하나가 사람 목숨을 살릴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웃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한 물에 잠기는 듯 했어요. 며칠 뒤 관아에서 소식이 왔어요. 월화와 낯선 사내가 더 큰 무리와 연이 있었으며 그들이 여러 집안을 돌며 오래된 문서를 이용해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이었지요. 한씨 집안은 서연이 내놓은 혼서와 충문 덕분에 거짓 문서와 무관함이 밝혀졌고 관아에서는 더는 집안 전체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오래 눈을 감았어요. 서연은 창밖의 햇빛을 바라보며 늦가을 볕이 아직 남아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평안이 돌아왔다고 해서 상처가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서연은 밤마다 혼서를 꺼내 새 종이에 다시 맞춰 보았고 찢긴 자리에 얇은 풀을 바르며 손끝을 조심했어요. 종이는 이어졌지만 갈라진 선은 선명히 남았지요. 그녀는 그 선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선이 있어야 이 집 사람들이 다시는 쉽게 찢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등잔불 아래서 혼서는 상처 입은 새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진수는 매일 저녁 서연의 방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가곤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이제 말이 곧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그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리석어 당신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뜻을 욕되게 했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방 안에서 바느질을 멈추고 한참 침묵했지요. 그러고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매일의 행동이 그 다음입니다 하고 답했어요. 그 말 이후 진수는 작은 일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시어머니 방 앞에 물을 데워놓고 부엌에 무거운 장작이 있으면 말없이 안으로 들였어요. 예전에는 서연이 밥상을 차리면 당연히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먼저 어머니의 그릇을 살피고 일꾼들의 목도 빠지지 않았는지 물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여겼지만 막내는 그 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어요. 늦게 피운 불도
꾸준히 지키면 밤을 덮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씨 집안은 겨울 준비를 다시 시작했어요. 장독대에는 김치 항아리가 묻혔고 처마 밑에는 무청과 고추가 줄지어 말랐지요. 서연은 일꾼들과 함께 볏짚을 엮어 문풍지를 손보고 시어머니 방에 창호지를 새로 발랐어요. 하얀 종이가 창틀에 붙자 방 안으로 들어오는 빛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일들이 조용히 지나갔겠지만 이제 진수는 그 곁에 서서 서연이 무엇을 얼마나 챙기는지 눈으로 배우려 했어요. 늦은 배움이었지만 서연은 막지 않았어요. 마을 이장은 어느 날 한씨 집을 찾아왔어요. 그는 관아의 일이 일단락되었으니 마을 어른들이 작은 자리를 마련해 서연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지요. 서연은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자신은 그저 집안의 억울함을 밝힌 것뿐이라 했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일이 편치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고개를 들며 네가 숨으면 또 누군가는 바른 일을 해도 숨는 것이 맞다고 여길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마음을 바꾸었어요. 며칠 뒤 해가 따뜻한 오후 마을 사람들은 큰 느티나무 아래에 모였어요.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각 집에서 가져온 떡과 말린 감, 따뜻한 차가 놓였지요. 훈장 어른은 서연에게 앞으로 나와 앉으라 했고 서연은 부끄러워 고개를 낮추었어요. 이장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씨 집안의 일을 말하며 남의 집 소문을 가볍게 옮긴 것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물가 안악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장 어른은 그 자리에서 오래된 종이와 글씨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어요. 그는 글씨는 손으로 쓰지만 진실은 그 손이 살아온 길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집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흩어진 조각을 주워 품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지나치게 울지 않으려 손끝을 꼭 모았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보다 조용한 인정이었어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논둑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마른 벽 그루터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산등성이에는 붉은 빛이 옅게 걸려 있었지요. 진수는 조금 뒤에서 따라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 서연이 멈춰서자 그도 걸음을 멈추었어요. 서연은 들판을 바라보며 사람 마음도 논처럼 한번 짓밟히면 다시 고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고 말했어요. 진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듯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그제야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한씨 집안은 다시 한번 조용한 밥상을 차렸어요. 눈은 지붕과 장독대, 감나무 가지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김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지요. 막내는 좁쌀죽과 무나물, 구운 생선, 김치 한 접시를 정갈이 놓았어요. 시어머니는 오래간만에 안채의 방 안이 아니라 마루 가까운 곳에 앉았고 진수는 상을 들기 전 서연이 앉을 자리를 먼저 살폈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조용히 스며 있었어요. 서연은 밥상 앞에 앉아 모두에게 먼저 드시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그녀가 늘 뒤로 물러나 부엌에서 식은 밥을 먹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 시어머니가 직접 그녀의 그릇을 상 위에 올려주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건네며 이 집의 밥은 내 손으로 지켜졌으니 네가 함께 먹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서연은 그 숟가락을 받으며 눈을 내리깔았어요. 따뜻한 죽 한 숟가락이 목을 넘어갈 때 오래 얼어있던 마음 한 부분도 천천히 풀렸어요. 식사가 끝난 뒤 진수는 작은 나무함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서연이 혼서를 보관하던 함보다 새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니었지만 안쪽에 깨끗한 천이 깔려 있었지요. 그는 이 함에 혼서를 넣어 안채 가장 깊은 곳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이 모두 기억할 자리에 두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혼서를 꺼내 함 안에 놓았어요. 찢긴 선이 보이도록 펼쳐넣고 그 위에 얇은 비단을 덮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는 것이 이 집의 새 약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함 앞에서 아들에게 절을 하라 했어요. 진수는 서연이 아닌 혼서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글씨 앞에 깊이 절했지요. 그리고 서연에게도 몸을 돌려 다시 절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고개 숙이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그날 방 안에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막내는 문가에서 눈가를 훔쳤고 일꾼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어요. 서연은 절을 받으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진수는 여러 번 용서를 청했어요. 서연은 어느 날 그에게 말했어요. 용서는 비가 한 번 내려 먼지를 씻는 일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마당을 쓸듯이 오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평생 쓸어야 할 마당이 생겼음을 알았어요. 그는 서연의 마음을 당장 되돌리려 서두르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집안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늦었지만 바른 길을 익히려 애썼어요. 서연은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세월은 아주 천천히 흘렀어요. 겨울이 깊어지자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달렸고 밤이면 바람이 담장 틈을 울렸지요. 그러나 한시 집안의 부엌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막내는 늙은 손으로 장작을 넣고 서연은 시어머니의 이불을 살피고 진수는 마당에 눈을 치웠어요. 마을 아이들은 다시 대문 앞을 지나며 웃었고 우물가에서는 큰집 이야기가 더는 수군거림이 아니라 조용한 교훈처럼 전해졌어요. 찢어진 혼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겨울밤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어느 맑은 밤, 서연은 홀로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어요. 눈 덮인 마당은 흰 천처럼 고요했고 우물가 물항아리에는 별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나무암 속 혼서는 방 안에 놓여 있었고 그 찢긴 선은 달빛 아래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그 선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도 종이처럼 한 번 찢기면 예전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정성껏 맞추면 더 단단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때 진수가 조용히 마루 아래로 다가왔어요. 그는 예전처럼 서연의 곁에 함부로 앉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밤 공기가 차니 안으로 들어가라 말했지요. 서연은 달을 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오늘 밤은 마당이 참 고요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진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더 많은 말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예전의 차가운 침묵과 달랐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먼 길은 남았지만 적어도 그 길 위에는 거짓의 그림자가 걷혀 있었어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나무함을 열어 혼서를 살폈어요. 종이는 새 종이에 기대어 있었고 찢긴 자리는 실처럼 얇은 선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선을 누르지 않고 그저 곁을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편히 잠들어 있었고 막내의 부엌불은 낮게 남아 있었으며 밖에서는 눈이 아주 조금씩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함을 닫으며 작게 말했어요. 종이는 찢겨도 다시 맞출 수 있으니 이제 사람 마음만은 함부로 찢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진수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고 막내는 부엌에서 미소를 지으며
아궁이의 마지막 불씨를 덮었지요. 한씨 집안의 밤은 더 이상 소문과 두려움으로 뒤척이지 않았어요. 안채와 사랑채, 마당과 우물, 장독대와 부엌이 모두 제 숨을 되찾은 듯 고요했어요. 눈은 소리 없이 지붕 위에 쌓였고 그 아래에서 서연은 비로소 오래 참아온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잠자리에 들었어요.